단 한 푼도 못 줍니다. 배를 억류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서슬퍼런 이란 혁명 수비대의 총구 앞에서 대한민국 선장이 내던진 이 한마디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척당 30억 원. 전 세계 유조선들이 비트코인을 상납하며 줄줄이 빠져나가던 그때 태극기를 단 26척만이 호르무즈 한가운데 닻을 내렸습니다. 50도 가마솥 안에서 173명의 한국 선원들은 에어컨 응결수를 받아 마시며 14일을 버텼습니다. 일본은 이미 파나마 깃발로 갈아타고 도망쳤고 미국조차 협상 테이블만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4일 후 새벽 5시 26척 전원이 단 1원도 내지 않은 채 태극기를 휘날리며 해협을 빠져나갔고 이란 사령관은 모자를 책상에 패대기치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통과시켜라.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버텼을까요? 33년 경력의 독일 시니어 브로커마저 평생 처음 한 나라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화요일 오후 4시 17분이었습니다. 두바이 마리나 방파제 끝. 저는 평생 페르시아만의 모든 계산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방파제 위에서 제 33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위에 거대한 철제 고래들이 못 박힌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요. 두 척도 아니었습니다. 쌍안경 렌즈 안에만 40척이 넘게 들어왔어요. 페르시아만의 노을이 핏빛으로 물드는데 그 핏빛 위에 떠있는 배들의 그림자가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호르무즈 입구에 묶인 선박이 400척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시선을 잡아끄는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26. 태극기를 단 한국 유조선 26척이 가장 깊숙한 자리, 가장 위험한 위치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사람이 173명이었어요.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황동 컴퍼스, 196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제 손에 쥐어준 유품이었어요. 33년 동안 저는 이 컴퍼스를 만질 때마다 한 가지를 되뇌어왔습니다. 감정은 배를 침몰시킨다. 숫자만이 배를 띄운다. 그날 처음으로 그 한 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 베버입니다. 함부르크 토박이고 올해 59이에요. 두바이 노르드제 해운 중개회사 지사장이고 페르시아만 한바닥에서 33년을 굴렀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저를 베버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해 걸어 다니는 호르무즈 통계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모르는 유조선 거래는 이 바다에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함부르크 엘베 강의 도선사였어요. 도선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 항구로 들어오는 거대한 외국, 화물선을 좁은 부두까지 직접 끌어다 주는 사람입니다. 평생 다른 나라 배만 끌어주다 가신 분이었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제 손에 컴퍼스를 쥐어주시며 한마디만 남기셨어요. 한스, 바다 위에서는 흔들리는 자가 가라앉는다. 저는 그 한마디를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에너지의 95%를 좁은 해협 하나에 걸어둔 무모한 나라. 쉽게 말해 자기 집 수도꼭지를 옆집 마당 한가운데 박아놓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옆집 주인이 변덕만 부리면 집안의 모든 물이 끊기거든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위태로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대 경제 대국이라고 떠드는지 그저 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운이 다하는 날이 와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정우진 부장이었습니다. 한국해 운조합 위기대응팀장. 12년을 거래해온 사이였어요. 베버 선생, 정 부장입니다. 저는 그의 첫 한마디에 등이 굳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우리 배가 묶였습니다. 26척, 173명. 호르무즈 한가운데서 닻을 내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공식 통첩이 왔습니다. 척당 30억 원. 그것도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라는 겁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척당 30억이면 26척에 780억. 그런데 그 배에 실린 기름값이 1조 4천억 원이에요. 쉽게 말해 한국이 지금 내야 하는 30억은 화물 가치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도시락을 사면서 100원 동전 하나 얹어주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내십시오. 1%입니다. 통행료가 아니라 청구서 끝에 붙은 잔돈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정 부장이 한 박자 침묵했습니다. 그 한 박자가 묘하게 길었어요. 베버 선생,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방금 전달됐습니다. 단 한 푼도 못 낸다는 겁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비트코인 한 사토시도 보내지 말라는 게 청와대 지시입니다. 저는 컴퍼스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황동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3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정 부장님, 사람이 죽습니다. 173명이에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벌써 비트코인 송금하고 파나마 깃발로 갈아탔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라고요. 한국 정부가 미친 겁니까? 베버 선생, 우리는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냅니다. 그 차이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것. 제 33년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뭘 믿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희가 오만 술탄과 30년 거래 관계인 거 아시죠? 그게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며칠 안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만 술탄 30년 거래라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총구를 들이댄 페르시아만에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 한마디를 잡담으로 분류해 머릿속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오류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잡담 한 줄이 14일 뒤 새벽 5시 호르무즈 한가운데서 폭발할 거대한 카드의 첫 신호였다는 것을요.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가라앉았습니다. 26개의 붉은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컴퍼스를 안주머니에 다시 넣고 다음날 첫 회로 무스카트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2장. 청구서가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9시였어요. 두바이 지사 사무실.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 모니터 6개가 일제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6개 화면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제 사무실 모니터가 이렇게 일제히 빨간색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책상에 가방을 던지고 채널 16번 무전기를 켰습니다. 채널 16번이 뭐냐면 쉽게 말해 전 세계 모든 배가 의무적으로 켜놓아야 하는 국제 비상 채널이에요. 도로로 치면 119 신고 전용선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잡음과 영어 호출만 흘러나오는 그 채널에서 그날 아침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억양이 짙은 영어, 차갑고 단단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게 알린다. 본관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 모하마디 사령관이다. 오늘부터 14일 이내에 척당 30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정 지갑으로 송금하라. 송금 확인 후 통과를 허가한다. 거부하는 선박은 14일 후 납포한다. 반복한다. 14일.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33년 베테랑인 제 귀로 들어도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청구서였어요. 그것도 칼을 옆에 두고 내미는 청구서였죠. 척당 30억. 그 수치를 듣자 제 머릿속 계산기가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르무즈를 매일 통과하는 유조선이 약 70척이에요. 하루에 70척, 한 척당 30억이면 하루 매출이 2,100억 원입니다. 한 달이면 6조 3천억. 쉽게 말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톨게이트를 세운 거였어요. 그것도 비트코인이라 추적도 안 되는 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는 톨게이트를 말입니다. 미국 제재로 외화가 말라가던 이란이 어떻게 살기를 찾았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페르시아만이 자기 앞마당이라는 거였죠. 그 앞마당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세를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정우진 부장이었습니다. 베버 선생, 한국 정부 입장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어제와 다른 목소리를 기대했어요. 밤새 내각이 다시 회의를 했을 테니까요. 하룻밤을 새고 나면 이성이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정 부장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결정입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 부장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계산해봤습니다. 30억은 화물 가치의 1%예요.
173명의 목숨을 1%짜리 청구서랑 바꾸지 마세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입니다. 베버 선생, 한국 정부의 판단도 산수에서 나온 겁니다. 다만 우리 산수는 당신 산수보다 자릿수가 좀 더 많을 뿐이에요. 30억의 1% 너머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며칠 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전화로 더는 못합니다. 끊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처음으로 정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제까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함께 맥주를 마셨던 그 차분한 사람이 어디로 갔나,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앉은 건가 싶었거든요. 오후 1시쯤 사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어요. 사토 히로였습니다. 도쿄 상사 두바이 지사장. 저와는 30년 술 친구였어요. 사토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시가 한 개비 가격이 200달러였어요. 작년에 사토 본인 입으로 자랑했던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시가 한 개비 값이 한국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식비랑 비슷한 거였어요. 그가 제 책상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손목을 까딱했습니다. 손목에서 새 시계가 빛났어요. 며칠 전 쇼핑몰에서 산 거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안 물어봤지만 안 물어봐도 됐어요. 한스, 너희 한국 친구들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내가 할 질문이야. 너희는 어떻게 했어? 사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송금 끝났어. 세척, 비트코인으로. 토쿄마루는 파나마 깃발 달고 콘티넨탈 익스프레스하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지. 어제 자정에 호르무즈 빠져나갔어. 90억 들었지만 화물 가치를 생각하면 그건 보험료야. 보험료. 한국은 안 낸대. 사토가 시가를 든 손을 멈췄어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한스,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이상해. 자존심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자존심 따지다가 배 한 척 잃으면 그게 자존심이야 뭐야. 그냥 손해지. 진짜 친구라면 지금이라도 송금하라고 말려. 14일 뒤에 후회해도 늦어. 사토가 나가고 시가 연기만 사무실에 남았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한쪽 구석에 평소와 다른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1일 출하량 평소 대비 312%. 저는 그 한 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카자흐스탄 원유는 보통 러시아 송유관을 타고 흑해로 나가거나 중국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 출하량이 갑자기 평소의 3배가 됐다는 건 어디선가 누군가 카자흐스탄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한 줄을 클릭하려다 멈췄어요. 카자흐스탄 원유 시장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호르무즈 한가운데서 173명이 죽어가는 마당에 카자흐스탄 출하량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 줄을 잡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모니터 오른쪽 구석에 그 한 줄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화면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그 클릭 한 번. 그 클릭 한 번이 14일 뒤 저를 부끄럽게 만들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사토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 그 말이 33년 제 인생의 정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 부장의 목소리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산수는 당신 산수보다 자릿수가 더 많다. 자릿수가 더 많다니. 30억의 1%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두 가지 길이 있죠.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33년 동안 저는 늘 첫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서실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첫 배로 무스카트 들어갑니다. 일주일치 짐 챙겨주세요. 지사장님, 무스카트는 지금 위험합니다. 외교관들도 다 빠지고 있는데. 내가 가야겠습니다. 직접 봐야겠어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저를 옆에서 봐온 사람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베버가 직접 가야겠다고 말할 때는 이미 결정이 끝난 거라는 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퍼스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33년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닌 컴퍼스를 처음 가보는 길에 두고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3장. 멈춰선 26개의 붉은 점. 다음날 새벽 5시 40분. 두바이 미나라시드 항구. 저는
무스카트행 고속 연락선 갑판 끝에 서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특유의 끈적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디젤 엔진 매캐한 기름 냄새와 비릿한 소금기가 콧속을 찔렀어요. 33년 동안 매일 맡았던 냄새인데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연락선이 부두를 떠났어요. 저는 가방에서 칼자이스 쌍안경을 꺼내 동쪽 수평선을 향해 올렸습니다. 33년을 함께 다닌 물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이 점점 커지면서 형체를 드러냈어요. 거대한 유조선의 옆구리, 또 다른 옆구리, 또 다른 옆구리. 쌍안경 렌즈 안에서 거대한 철제 고래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페르시아만의 새벽은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것 같았어요. 33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연락선이 30분쯤 더 나아갔을 때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안경 배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콘티넨탈 익스프레스, 파나마 깃발. 어제 사토가 자랑했던 그 배였어요. 토쿄마루가 이름만 갈고 옷만 갈아입은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도둑이 모자 하나 바꿔 쓰고 경찰서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거였어요. 33년 베테랑인 제 눈에는 옷을 갈아입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보입니다. 선체 비율, 굴뚝 모양, 항해등 배치. 그건 일본 미쓰비시 조선이 만든 30만 톤급 VLCC의 전형이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33년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묘하게 입안이 썼습니다. 연락선이 호르무즈 입구 쪽으로 더 들어가자 진짜 풍경이 펼쳐졌어요. 100척이 넘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줄지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5척이 빠르게 오갔어요. 회색 선체에 무전 안테나, 갑판에는 기관포, 마치 잡어들 사이를 헤엄치는 상어 떼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한국 유조선들을 찾았어요. 태극기는 회색 바다 위에서 유난히 잘 보였거든요. 동백호, 무궁화호, 거북선호. 그렇게 세어가다 가장 앞에 있는 배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다른 배들보다 한층 더 큰 30만 톤급. 선체 옆면에 한글 3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한라호.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배에 가장 신성한 이름을 붙인다고 정 부장이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 선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땐 흘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무전 채널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한국식 영어였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유조선 한라호. 한라호 선장 최영달이다. 우리는 정박을 유지한다.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선원 173명 전원 무사. 이상. 저는 쌍안경을 내렸어요. 33년 동안 채널 16번에서 수만 번의 무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전은 33년 만에 가장 짧고 가장 단호한 무전이었어요. 변명이 없었습니다. 호소가 없었어요. 그저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위치, 결정, 인원, 끝. 저는 갑판 난간을 잡았어요. 33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 손이 그 무전 한 줄 앞에서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한 번 만졌어요. 1초였습니다. 그 1초가 묘하게 길었습니다. 연락선이 무스카트 항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부두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양복 외교관들, 위성 안테나 방송국 차량들, 카페에 진을 친 기자들, 페르시아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그 좁은 부두에 한꺼번에 몰려와 있었어요. 제가 항구 관제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부두 입구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검은색 외교관 차량 5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차창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었지만 차 앞깃발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그 차량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후반쯤. 회색 정장에 검정 넥타이.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수행원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단 한 명. 그게 다였습니다. 차관님, 통행료 낼 겁니까? 173명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남자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거의 그의 입에 들이댔어요. 그제야 남자가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쉽게 말해 총을 든 강도 앞에서 형법책을 펼치겠다는 거였습니다. 33년 베테랑의 상식으로는 미친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러 온 사람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가방 하나만 들고 173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그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건 저쪽이 아니라 어쩌면 제 33년 상식 쪽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회담장 쪽으로 걸었어요. 33년 동안 페르시아만을 굴러다닌 제 인맥 중에는 그런 회담장, 출입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 있었거든요. 오만 외교부 의전실 부실장. 15년 거래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 베버입니다. 오늘 한국 특사 회담에 옵저버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베버 선생, 그건 곤란합니다. 비공개고 술탄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어요. 30년 거래 부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30분 안에 동쪽 출입구로 오십시오. 옵저버 좌석 끝자리. 발언 금지. 전화를 끊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였어요. 30년 거래. 정 부장이 어제 전화 끊으면서 흘렸던 그 한마디. 오만 술탄과 30년 거래 관계. 저는 그것을 잡담으로 분류의 휴지통에 던져버렸는데 방금 제 입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온 거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30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33년 베테랑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신뢰든 빚이든 운명이든. 저는 컴퍼스가 있는 안주머니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리고 회담장 동쪽 출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그 회담장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이 33년 신조를 어떻게 박살낼지 그때는 아주 일부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만 외교부 부실장이 내준 옵저버, 좌석은 회담장 가장 끝자리였어요. 회담은 오후 2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1층 대기실에서 정 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베버 선생, 지금 통화 길게 못합니다. 한 가지만요. 한라오 안에서 173명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사흘째잖아요. 40도 폭염에 엔진 꺼진 채로 사흘째면 사람 몸이 견딜 한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정 부장이 한 박자 침묵했습니다. 그 한 박자가 어제와는 다른 무게였어요. 베버 선생, 어젯밤 자정에 한라오에서 위성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실 내부 온도 섭씨 51도, 식수 잔량 사흘치. 그런데 그 식수를 선원들이 안 마시고 있답니다. 안 마신다니요. 부상자 생길 경우를 대비해 남겨두고 있답니다. 대신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응결수를 받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응결수. 쉽게 말해 에어컨 환풍구 안에 끼어 있던 곰팡이와 먼지가 그대로 섞인 미지근한 물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마시지 않아요. 침몰 직전 구명정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30만 톤급 유조선 안에서 비축 생수가 사흘치나 남아있는데 173명이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해요. 왜 멀쩡한 생수를 두고 한라오 최영달 선장이 위성 보고의 한 줄을 직접 적어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173명은 정부 결정을 신뢰한다. 정부가 단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다면 그 결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산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산수를 끝까지 믿는다. 생수는 다친 사람이 생기면 쓸 것이다.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천천히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신뢰. 그 한 단어가 제 33년 사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단어였어요. 페르시아만에서 신뢰는 계약서 위 도장으로만 존재했거든요. 도장이 찍히면 신뢰, 안 찍히면 의심. 그게 33년 베테랑의 산수였습니다. 그런데 173명이 51도 가마솥에서 응결수를 마시면서 자기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거였어요. 청와대가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정부를 그렇게 믿습니까?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든 거예요. 청와대가 결정 내릴 때 한라오 선장 최영달도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청와대가 한 가지만 물었답니다.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겠냐고. 최 선장이 거꾸로 물었답니다. 우리가 며칠을 버텨야 정부 작전이 성공하느냐고요. 청와대가 14일이라고 답했답니다. 그러자 최 선장이 알겠다, 14일을 버티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무릎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할라오가 있었어요. 50일도 가마솥 안에 17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결수를 마시면서 정부가 14일이라고 했으니 14일을 버티는 중이었어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컴퍼스를 꺼냈습니다. 1962.33년 동안 이 컴퍼스를 한 가지 의미로만 만져왔어요. 흔들리지 마라, 가라앉는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이었나? 아니면 무엇을 위해 떠 있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이었나? 오후 2시, 저는 옵저버 명찰을 받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은 대형 홀, 가운데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옵저버 좌석은 양쪽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끝자리에 앉았어요. 이란 측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모하마디 사령관이었어요. 카키색 군복 정복, 가슴에 훈장 5개, 어깨에 별 2개, 손목에는 금장 롤렉스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 옆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앉았어요. 안경을 쓰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명패의 자리프, 이란 외교부 차관, 군복과 양복, 훈장과 안경, 금장 롤렉스와 서류 뭉치. 같은 나라에서 왔는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33년 베테랑의 직감이 처음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란 안에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한국 측이 들어왔습니다. 단 2명. 유재명 차관과 통역. 그게 다였어요. 유 차관은 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가방을 열지 않았어요. 서류 한 장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2 손을 가방 위에 얹은 채 모하마디 사령관 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모하마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묻은 비웃음이 회담장 끝자리에서도 또렷했어요. 한국 차관님, 자동차랑 휴대전화 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에 우리 허락 없이 그림을 그리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회담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재명 차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1박자 쉬고 2박자 쉬고 3박자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우리는 30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30억보다 비싼 것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옵저버 좌석 끝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30억보다 비싼 것. 그게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하마디도, 자리프도, 옵저버 좌석에 앉은 저도. 단 한 사람, 류재명 차관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은결수를 마시고 있는 173명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퍼스가 있는 안주머니를 손바닥으로 한 번 눌렀어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산수가 그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회담은 정확히 11분 후에 결렬되었습니다. 회담장 결렬은 11분이었지만 그 11분의 여지는 길었어요. 류재명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선 건 14시 11분이었습니다. 가방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서류 한 장도 꺼내지 않은 채로요. 모하마디는 답례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목에 찬 금장 롤렉스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더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동작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권력자들의 오래된 버릇이었어요. 저는 옵저버 좌석에서 1박자 늦게 일어났습니다. 자리프 차관이 안경을 천천히 벗어 양복 자락에 한번 닫고 다시 쓰는 게 보였어요. 그 동작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데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한 군화 소리, 그 옆에 가벼운 구두 소리. 2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복도 옆 기둥 그림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군화는 모하마디였습니다. 구두는 자리프였어요. 2 사람은 제가 서 있는 기둥에서 20m쯤 떨어진 복도가 고차로 꺾이는 모서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일부러 그 자리를 고른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옵저버가 적국 고위 인사들의 사적 대화를 엿듣는 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들켰다 하면 페르시아만에서 33년 쌓은 인맥을 그날 저녁에 전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3년 베테랑의 직감이 저를 그 자리에 못 박았거든요. 자리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영어였어요. 사령관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1일 출하량이 평소의 312%가 되었습니다. 그 출하분의 행선지가 전부 한국입니다. 저는 기둥 그림자 안에서 숨을 멈췄어요.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312%. 어제 아침 제 사무실 모니터 오른쪽 구석에 떴던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잡음으로 분류의 마우스로 화면 밖으로 밀어버린 그 한 줄. 그게 지금 이란 외교부 차관의 입에서 모하마디 사령관에게 보고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이 닷새치 비축유로 못 버틴다는 게 우리 작전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물량을 계산해보면 한국은 19일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14일 시한이 끝나는 날, 한국은 5일치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령관님, 우리 계산이 깨졌습니다. 복도 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왜 한국한테 그 물량을 줍니까? 한국 정유사 세 곳이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 카즈문아이가스와 7년 전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비상시 약정 물량의 100%를 한국에 즉시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제 자정에 그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7년 전부터 깔아놨던 카드입니다. 모하마디가 짧게 페르시아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령관님. 오만 술탄께서 어젯밤 늦게 우리 외교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한국과 오만은 가스전 사업에서 30년 거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오만 가스전에 30년 동안 투자한 누적 금액이 작년 기준 240억 달러입니다. 술탄께서 한 줄을 덧붙이셨어요. 한국이라는 친구를 잃는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요. 사령관님, 술탄의 그 한 줄은 외교 언어로 한 가지 뜻입니다. 이란이 한국을 건드리면 오만도 더 이상 이란의 친구로 있지 않겠다는 통첩입니다. 복도 끝에 정적이 다시 흘렀어요. 저는 기둥 그림자 안에서 두 손을 천천히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컴퍼스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평소 묵직했던 그 황동이 그 순간에는 깃털 같았습니다. 오만 술탄과 30년 거래. 정 부장이 첫 통화 끝에 흘렸던 그 한 줄. 제가 잡담으로 분류의 휴지통에 던져버렸던 그 한 줄. 그게 잡담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깔아놓은 첫 번째 카드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위에 240억 달러라는 무게를 얹어놓은 카드였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312%. 어제 사무실 모니터에서 마우스로 밀어버린 그 한 줄. 그게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7년 전부터 깔아놓은 계약 조항 한 줄이 어제 자정에 발동된 거였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두 번 다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두 번 다 잡음으로 분류하고 휴지통에 던졌어요. 33년 베테랑인 제가, 페르시아만의 모든 답을 안다고 자부했던 제가 가장 중요한 신호 두 개를 두 번 다 놓쳤던 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모하마디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사령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어디까지였소? 우리 정보국이 한국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는 12페이지짜리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7페이지가 자동차 수출 통계, 3페이지가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나머지 2페이지가 군사력 개요였어요. 카자흐스탄 카샤간도, 오만 가스전 240억 달러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에너지 약소국으로 분류해놓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7년 동안 잘못 봐왔다는 거요. 네, 사령관님. 우리 작전이 14일을 못 버팁니다. 카자흐스탄 물량과 오만 술탄의 통첩이 동시에 작동하면 우리 사령부는 14일이 아니라 7일 안에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 그게 한국이 들고 있는 산수입니다. 저는 기둥 그림자 안에서 류재명 차관의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어요. 우리는 30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30억보다 비싼 것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한 줄의 의미가 그제야 제 33년 사전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산수였어요. 다만 그 산수의 자릿수가 제 33년 산수보다 훨씬 더 길었던 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다시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둥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들은 것은 사각지대에 두고 나오는 게 페르시아만의 규칙이었거든요. 별관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그 햇살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신조가
그 햇살 아래서 천천히 녹아내렸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 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떠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답을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바이 사무실로도 호텔로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곳이 33년 베테랑 한스 베버의 자리였거든요. 그날 오후에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무스카트 항구의 뒷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모든 답이 큰 길에 있다고 33년을 믿어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답은 어쩌면 큰 길이 아니라 뒷골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뒷골목 끝에서 저는 한 글자를 보게 됩니다. 무스카트 뒷골목은 큰 길에서 두 블록만 들어가도 다른 세계였어요. 양옆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햇빛이 바닥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카레 냄새, 향신료 냄새, 빨지 않은 작업복 냄새가 골목 안에 갇혀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적은 돈에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동네였습니다. 골목을 30m쯤 걸어 들어갔을 때 한쪽 벽에 낡은 양철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서리가 녹슬고 페인트가 절반쯤 벗겨진 그 간판 위에 삐뚤삐뚤한 한글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밭. 저는 그 간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12년 전 정 부장이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큰 들판이라는 뜻이고 한국 중부 도시 대전의 옛 이름이라고요. 저는 그때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스카트 뒷골목에서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묘하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저를 친 것은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후각이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바깥으로 와락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당 안은 좁았어요. 테이블 5개,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 2개, 주방에서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큰 솥 앞에서 국자로 무언가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에 작업복 차림의 남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짙은 남색 한국 해운사 작업복, 어깨에 소금 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고 소매 끝은 기름때로 까맣게 절어 있었습니다. 4사람의 손이 먼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손등에 굵은 주름, 손톱 밑 기름때, 굳은 살,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자리에 앉은 노인의 손등에 길게 패인 흉터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희끄무레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화상 흉터였습니다. 33년 베테랑인 제 눈에는 한 가지가 본능적으로 보였어요. 저건 바다에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용접 화상이었어요. 가운데 자리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옆자리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앉으시오. 독일 사람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한국 노인이 저를 한눈에 독일 사람이라고 알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옷깃에 손수건 접는 모양새가 함부르크식이요.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 알주베일 산업항 건설할 때 독일 기술자들이랑 한 천막에서 살았소. 그때 아버지가 독일 사람들한테 배운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옷깃에 손수건 접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5분 일찍 가는 법이요. 평생 그 2가지를 지키셨소. 저는 노인의 입에서 사우디 알주베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등이 굳었어요. 1970년대 한국 중동건설 붐의 핵심 무대였던 곳입니다. 33년 베테랑인 저는 그 역사를 데이터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로 안 것과 누군가의 아버지 이야기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영달이요. 한라우 선장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새벽 무전 채널 16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우리는 정박을 유지한다.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그 23단어를 23번 머릿속에서 다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일도 가마솥 안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요. 선장님, 한라우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헬기로 잠깐 무스카트로 나왔소. 류재명 차관님하고 작전 협의하러요. 자정에 다시 한라우로 복귀하오.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러 들어왔소. 테이블 위에는 된장찌개 한 그릇씩, 흰 쌀밥 한 그릇씩, 김치 한 접시. 그게 다였어요. 50일도 가마솥에 173명을 두고 4사람만 따뜻한 밥을 먹는 자리에 사치가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선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안 내십니까? 173명이 음결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 음결수보다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33년 페르시아만을 굴러다닌 제가 정말 모르겠어서 묻는 겁니다. 최영달 선장은 한 박자 쉬었어요.
두 박자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낡은 보안경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70년대 구형 산업용 용접 보안경이었어요. 두꺼운 갈색 가죽끈, 검게 그을린 렌즈, 왼쪽 렌즈에 길게 간 금 한 줄.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그 렌즈 표면을 한번 친 흔적이었어요. 가죽끈은 땀과 세월에 절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컴퍼스를 꺼냈어요. 저도 모르게 꺼냈습니다. 33년 동안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꺼냈어요. 테이블 가운데에 두 노인의 손바닥이 마주 놓였습니다. 한쪽에는 60년 된 용접 보안경, 다른 쪽에는 60년 된 황동 컴퍼스. 사우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딘 가죽끈과 함부르크 부두의 차가운 안개를 견딘 황동이 같은 형광등, 불빛 아래 만났어요. 두 노인의 안주머니에 똑같이 아버지가 들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최영달 선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1973년에 알주베일에 가셨소. 한국 나이로 32살이었지. 내가 3살이었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어머니 손을 한번 잡으시고 나를 한번 안으시고 그러고 떠나셨다고 하오. 그게 다였다고. 무슨 약속도 무슨 다짐도 없으셨다고. 그가 보안경을 손바닥 위에서 한번 살짝 돌렸습니다. 한스 베버 선생, 알주베일 낮 기온이 50도였소. 모래바람 부는 날에는 55도까지 올라갔지. 우리 아버지들이 그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펄펄 끓는 철 파이프를 잡고 용접하는 일이었소. 50도 모래바람 속에서 정밀 용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오? 한 번 손이 떨리면 안 되는 거요.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자리였소. 저는 컴퍼스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한 달 월급이 한국 돈 8만 원, 지금 환율로 250달러쯤이었소. 그 중에 230달러를 매달 한국으로 송금하셨소. 본인이 쓰신 돈은 20달러였소. 빵 한 조각, 물 한 잔, 그게 한 끼였소. 동료 한 명이 사막 한가운데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죽어도 장례 비용이 없어서 시신을 천막염 모래에 묻고 다음 날 다시 일하러 가는 자리였소.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주방의 아주머니가 국자를 멈췄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선원 3명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모두가 어디선가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 앞에서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주베일에 가신 지 2년 7개월째 되는 날 돌아가셨소. 1976년 4월 어느 날이었소. 그날 알주베일은 모래바람이 심한 날이었지. 동료들이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보안경을 쓰신 채로 철 파이프를 잡은 채로 무릎을 꿇고 계셨다 하오. 열사병이었소. 그날 새벽에 잠깐 의식을 찾으셨다고 했소. 그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그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최영달 선장은 보안경을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가죽끈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이 나라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키워라. 그게 다였어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을 남기시고 그 천막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동료들이 아버지 시신을 알주베일 한국 노동자 임시 묘지에 묻으셨소. 한국으로 시신을 보낼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쓰고 계셨던 보안경만 떼어내서 어머니께 보내주셨소. 어머니는 그 보안경을 안방 장롱 위에 60년 가까이 모셔두셨소.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한마디만 하셨소. 영달아, 너희 아버지가 고개 숙이지 않게 키우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서 있다면 이 보안경을 그 자리에 가지고 가거라. 최영달 선장이 보안경을 다시 손바닥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한스 베버 선생, 2주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한라우를 세웠소. 청와대 안보실장님이 화상회의에서 저한테 물으셨소. 14일을 버틸 수 있겠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대답하기 전에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소. 보안경을 한번 만졌소. 그러자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가 느껴졌소. 아,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1976년 4월에 알주베일에서 마지막으로 쓰셨던 그 보안경이 지금 나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서 있구나. 그가 한 박자 쉬고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한스 베버 선생, 우리가 30억 못 내는 게 아니오. 그 30억을 송금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1976년 4월에 남기신 한 줄을 우리 손으로 종이 한 장에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거요.
그 한 줄을 휴지통에 버리고 50일도 가마솥에서 살아나오느니 그 한 줄을 안주머니에 모셔두고 은결수를 마시는 게 우리에게는 산수가 맞소. 173명 모두가 같은 산수를 들고 있소.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요. 저는 컴퍼스를 든 손이 멈추지 않는 걸 느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 컴퍼스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60년 전에 이 컴퍼스를 사신 것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배를 부두까지 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자기 배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평생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안전한 부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자기 인생의 답으로 삼으셨던 거였어요. 33년 동안 저는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33년 만에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한국 유조선 26척이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가 1976년 4월 알주베일의 한 천막 안에서 한 한국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데이터로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산수였어요. 33년 베테랑 한스 베버의 노트북 모니터에는 결코 표시되지 않는 산수였습니다. 저는 컴퍼스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장님, 33년 자부심이 오늘 이 식당에서 무너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무스카트 방파제에 나가겠습니다. 할라오가 호르무즈를 빠져나오는 날이 온다면 그 방파제에서 33년 베테랑 한스 베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만들겠습니다. 최영달 선장이 옅게 웃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한마디를 하셨을 거요. 그 독일 양반은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를 어머니 대신 제가 하겠소. 한스 베버 선생, 당신은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 식당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날 그 골목에서 제 눈가에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게 가라앉는 게 아니었거든요. 흔들리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끝까지 끌어줄 수 있다는 걸 60년 전 함부르크 부두의 한 도선사가 평생 몸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오늘 밤은 호텔로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무스카트 방파제로 곧장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할라오를 기다리겠다고요. 새벽 5시, 무스카트 방파제 끝. 저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퍼스가 손바닥에 꽉 쥐어져 있었어요. 황동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5시 12분. 선박 추적 앱이 알림을 울렸어요. 할라오 이동 시작.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 할라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2척이 할라오 양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협 사격이 없었어요. 길을 터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정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베버 선생,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가지였군요. 네. 첫 번째는 오만 술탄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오만 가스전에 30년 동안 투자한 누적 금액이 240억 달러였어요. 술탄께서 어젯밤 이란에 한 줄짜리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친구를 잃는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요. 그게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이군요. 베버 선생이 보셨던 그 312%입니다. 7년 전부터 깔아놨던 계약 조항입니다. 비상시 약정 물량 100%를 한국에 즉시 인도한다는 한 줄짜리 조항이요. 그게 어제 자정에 발동됐습니다. 저는 방파제 난간을 잡았습니다. 2개의 카드. 2번 모두 제 눈앞에 있었지만 2번 모두 제가 잡음으로 분류의 휴지통에 던져버렸던 신호였어요. 33년 베테랑 한스 베버가 가장 중요한 신호 2개를 2번 다 놓쳤던 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다가섰어요. 자리프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수평선만 봤어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베버 선생,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못 봤소. 한 나라를 굴복시키려면 그 나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알아야 했는데 우리는 숫자만 봤소. 그가 말하지 않은 한마디를 저는 들었어요. 당신과 똑같이.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사토히로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시가 연기가 없었습니다. 한스, 우리가 틀린 거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5시 47분. 무전 채널 16번에서 마지막 명령이 흘러나왔습니다.
모하마디 사령관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회담장에서 류재명 차관을 비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통과시켜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5시 48분. 한라오를 시작으로 26척이 차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디젤 엔진의 진동이 페르시아만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진동이 방파제 콘크리트를 타고 제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무릎으로, 가슴으로, 심장 한가운데까지 26척의 태극기가 새벽 햇살에 차례로 빛났습니다. 한 척, 또 한 척, 또 한 척. 단 한 푼의 통행료도 내지 않은 채로요. 저는 컴퍼스를 손바닥 위에 펼쳤어요. 1962점, 아버지의 숫자. 아버지가 평생 함부르크 부두에서 끌어주신 것은 다른 나라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50년 동안 페르시아만에 깔아놓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계약 한 줄, 오만 술탄과 쌓은 30년의 시간, 그리고 사우디 사막에서 시작된 1976년 4월의 한 줄.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 답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끌어주는 일. 저는 방파제에서 2시간을 더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26번째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요. 마지막 배가 사라지자 저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8장. 2달 후. 독일 함부르크 본사 사무실. 창밖으로 엘베강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가지 물건이 정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황동 컴퍼스. 1962점,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오늘 아침 정 부장이 보내온 국제 우편이 도착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라오 갑판 위, 최영달 선장과 172명의 선원들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최영달 선장의 글씨였어요. 베버 선생, 우리 아버지께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컴퍼스를 들어 사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두 노인의 아버지가 책상 위에서 만났습니다. 함부르크 부두의 도선사와 사우디 사막의 용접공이요. 그들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그날 두 분은 한 책상 위에서 마주 놓이게 된 거예요. 같은 것을 자식에게 남기신 분들이었거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요.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엘베 강을 따라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이 바다의 답을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라 셈법이었습니다. 진짜 답은 그 26척의 한국 유조선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답은 사우디 사막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2달 후 함부르크의 한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한 독일 노인의 회심이 아닙니다. 1973년 사우디 사막에서 펄펄 끓는 철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으셨던 우리 아버지들이 50년이 지난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173명의 아들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답을 내신 이야기입니다. 30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1400만 배럴도 아니었어요. 14일이라는 시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키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 아들은 이 나라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키워라. 그 한 줄이었습니다. 1976년 4월 알주베일의 한 천막 안에서 한 한국 노동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기신 그 한 줄이 50년이 지나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173명의 가슴을 떠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33년 동안 숫자만 믿었던 한 독일 노인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70년대 중동 사막의 바람을 직접 맞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파독 광부로, 간호사로, 구로공단의 어머니로 평생 자기 자신보다 가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통과한 26척의 태극기는 사실은 그분들의 손에 의해 띄워진 배였습니다. 여러분이 1976년에 보안경 안에서 흘리신 땀 한 방울이 50년이 지나 한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게 떠받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곧 그 26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곧 한라오였습니다.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단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버지. 그 2글자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이 잊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 저는 감동너구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